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식 채널 식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국인은 시기 질투가 많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소나타를 타다가 그랜저로 신차를 바꾸고 동창회에 나갔는데 옆에 벤츠가 딱 주차를 하는데 동창이 내리네? 기분 나쁘잖아요. 순순히 축하해줄 수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이웃보다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경쟁에서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굶어 죽는 거다는 걸 뜻해요. 우리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쌀농사에는 기묘한 특징이 있어요. 쌀농사 짓기 그 어느 국가들보다 우리가 제일 불리해요. 쌀 생산이 제일 안 돼요. 힘도 오지게 들어가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 한반도는 쌀농사 짓기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소출도 적어. 그런데 왜 쌀농사에 올인했을까요? 그래서 쌀농사에 올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쌀은 모든 작물 중에서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같은 넓이의 농경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쌀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대가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 대가는 뭐냐면 가장 노동집약적이에요. 들어가는 품이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쌀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은 집단 노동을 하지 않고는 수확할 수 없어요. 집단 노동 뭡니까? 우리 흑백 필름 뭐 이런 거 봐도 기록 사진으로 남아있잖아요. 품앗이 집단 노동을 합니다. 나는 남의 논에서, 남은 내 논에서 집단 노동을 서로 해줘야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다 같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편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사이인데, 이 사람들을 끝까지 증오하거나 이 사람들이 죽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일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통해요.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웃들이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남아 있어 줘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합니다. 노동력이 확보돼 있어야 그 노동력이 집단적으로 논에 투입돼서 쌀을 생산해서 그 쌀을 먹고 인구가 보존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재난 상황, 전쟁 상황, 집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고도의 결집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도의 결집력을 발휘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어느 나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귀한 재물을 국가에 바칩니까? 이건 외국에서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괴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그거 사실은 100년이 지나도 못한다 그랬어요. 최소 50년 동안 서해안은 작살났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한국의 서해안은 영원히 끝났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청정 바다로 되돌리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기름 묻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 닦아줬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극복을 해서 자연 상태가 되돌아왔어요. 생태계가 되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부에 협조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국민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혁명을 할 때도 굉장히 잘해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했을 때 광화문 광장 앞이 그 수많은 인파 100만 명, 200만 명이 몰렸는데도 얼마나 질서정연했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길거리 응원했을 때 얼마나 질서정연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상황, 커다란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 위기 상황, 재난 상황, 전쟁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고도로 결집합니다. 고도로 결집해서 굉장히 이타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서로 헌신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잖아요.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시기 질투하는 그 옹졸한 인간들로 바박 되돌아갑니다. 갑자기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다가 또 재난 상황,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는 확 결집해요. 이런 특이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독보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독특한 민족성인지 우리 스스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한테 친절한 나라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럭이 옆으로 쓰러져서 그 안에 있는 온갖 과일들이 다 쏟아진 상황은 그 트럭 운전자 입장에선 굉장히 커다란 재난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선을 넘어가면 한국인들은 갑자기 천사가 돼요. 재난 상황에 결집해주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럭을 이렇게 세워주고 과일을 다 담아줬어요. 그럼 다시 트럭이 출발했어요. 그럼 재난 상황이 끝났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경적 울리면서 야 창문 내려! 다 이런 사람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한국인과 이기적인 한국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스위치가 켜졌다 꺼지는 거예요. 결집과 협동과 헌신의 스위치가 켜졌다가 꺼져요. 물론 꺼져 있는 순간이 훨씬 많죠. IMF, 코로나 시국 이럴 때는 특수한 순간이니까. 그러나 켜졌을 때는 제대로 해요. 굉장히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전쟁과 평화라고 해서
전시의 한국인과 평시의 한국인을 비교하면서 상세히 제가 썼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책 사서 읽어보세요. 식단이 민족의 외모를 결정한다는 매우 당연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크 헌트, 옛날에 그 종합교 투기하던 무서운 아저씨, 맷집 엄청 좋은 아저씨 있잖아요. 사모아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모아인은 마오리족의 친척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폴리네시아 인종이라 그래요.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네시아 인종은 오스트로네시아라고 하는 인종 집단의 분파예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로네시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남부, 요즘 용어로는 소수민족들이 대만으로 건너가서 대만의 원주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만 원주민이 태평양의 섬들에 살고 있는 폴리네시아 인종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덩치가 장대하고 싸움 잘하고 그 무서운 아저씨들, 이 마오리족, 사모안,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대만 원주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덩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힘의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이 폴리네시아인들은 바닷가의 전복을 멸종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전복의 단백질에 의해서 키가 장대해진 거예요. 몸이 장대해지고 그 맷집과 힘이 엄청난 사람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식단은 사람들의 외모를 바꿔요. 그런데 마오리족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전복이 사라지고 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한 부족의 인육을 먹는 식인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복을 통해서 덩치는 커졌는데 전복이 사라지니까 이 덩치를 유지할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육이라도 먹어야 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인육 대신 스팸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덩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여러분들 로빈 후드를 보면 로빈 후드는 도적대의 수장이죠. 그런데 로빈 후드는 어디에 삽니까? 숲속에서 살아요. 숲속에서 산다는 게 바로 반역자란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들, 귀족들, 그리고 왕족, 왕의 사유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유럽의 숲은 높은 사람들의 사유지예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반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공장식 축산이 나오기 전에 숲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냥감을 소유하는 거예요. 즉 육식을 독점하는 것이 숲을 소유하는 겁니다. 육식을 독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세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심하게는 귀족과 일반 농노들의 키 차이가 30cm까지 난 적도 있습니다. 가장 키 차이가 적었던 시기가 아마 18세기 프랑스일 텐데 이때도 3cm 차이가 났고요. 19세기에는 다시 8cm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왕을 보면 리차드 1세가 183cm, 에드워드 1세가 188cm, 그 다음에 에드워드 4세는 191cm였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국 왕이죠. 헨리 8세. 이 사람 결혼 많이 한 그 아저씨 있잖아요. 이 사람 키가 188cm였어요. 당시에 일반적인 영국의 병사의 키가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163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일반인의 키 차이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한 말에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중국인과 일본인과 비교해서 놀랬던 것은 지배층의 키가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은 키가 상향 평준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유럽인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잘 먹었다는 반증이죠. 대무천왕이 육식 금지령을 때려서 1200년 동안 일본은 육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건너간 불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사람들도 불교도인 이상 사람들이 다 육식을 멀리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요. 그리고 고려도 불교 국가였죠. 여러분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고려에 와서 고려 사람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보면 고려 사람들은 고기 먹을 줄을 모른다라고 돼 있어요. 고기를 도축할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고기를 안 먹는다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육식을 하고 싶어 했지만 육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극히 희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단백질 보충을 전혀 못했냐? 아니죠. 계란과 생선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벌충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보약을 먹는다는 핑계로 육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꾀병을 부리기도 했어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그 1200년 동안의 육식 금지령이 그렇게 절대적인 차이를 사실은 가져올 수 없어요. 그 두 번째, 어차피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중국인보다도 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사를 중심으로 놓고 얘기해야지 일본의 육식금지론과 비교해서 에이 그게 전부야, 그게 이후의 전부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라고 하는 체제는 어쨌든 신진 사대부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념 국가예요. 조선은. 우리는 조선이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은 굉장히 급진적인 국가고요. 굉장히 좌파적인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예요.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출범을 했느냐? 이성계는 먼저 고려 왕위에 올랐어요. 처음부터 조선 왕이 아니에요.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국호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예요. 국호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려 말 권문세가들이 소유했던 바로 그 땅 문서, 그 토지 문서를 길거리에 저자거리에 쌓아두고 몇 날 며칠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밑에서 소장농 신세로 혹은 노비 신세로 착취당하든 노예 노동을 하던 그 농민들에게 다 땅을 다시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영농이 돼요. 그 상태에서 조선이 출범하고 세율 10%를 부과합니다. 내가 쌀 10섬을 생산했으면 한 섬만 나라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은 출범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들보다 잘 먹기 시작했고요. 결국 구한 말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기록했듯이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나라는 가난했죠. 나라는 망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행정력도 거의 마비되어 있었고요. 국가 시설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정말이지 우리는 일본이든 러시아든 청나라든 영국이든 열강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조선인들은 끝까지 잘 먹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무래도 정도전이니까요. 정도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냐? 딱 한 가지는 남겨줬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키와 치아를 남겨줬죠.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농경사회인데 농경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수확한 쌀이 겨울 동안 다 소진되고 봄에는 똑 떨어져요. 춘궁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부족한 쌀마저 수탈당해서 일제강점기에 춘궁기가 길어져요.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릿고개와 춘궁기는 뭐가 다르냐? 일제강점기에 강제적으로 늘어난 춘궁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봄에는 봄나물이 자라납니다. 이거를 뜯어먹는 거예요. 내가 농부라면 쌀만 생산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내가 생산 쌀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물물교환하고 팔아서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쓰고, 보통 이러면 끝나요. 외국의 웬만한 쌀 문화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생산한 쌀도 우리 식구가 먹는 것도 부족해요. 나머지는 다 자급자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봄나물 뜯어야죠. 봄나물 남들보다 하루 이틀만 늦게 뜯어도 전멸이에요. 그럼 자기는 굶어 죽는 거예요. 봄나물조차 뜯어먹을 수 없게 되면 초근 목피라도 구해서 먹는 거죠. 목피는 소나무 껍질의 안쪽을 이제 벗겨 먹는 거예요. 풀뿌리라고 하는 것은 민들레 뿌리, 그 다음에 더덕, 도라지, 돼지감자, 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담벼락에 호박 넝쿨 키워야 되고요. 오이 넝쿨 키워야 되고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오이가 사치제였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오이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담벼락에서, 한정된 초가 지붕에서 호박을 키우면 칼로리가 있는데 오이는 칼로리가 없잖아요. 오이는 이온 음료보다도 칼로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이는 귀족들만 먹는 거였어요. 한치에 남는 땅, 심지어 땅이 아니라 담벼락의 면, 그 다음에 초가 지붕의 그 공간마저도 우리는 다 활용을 악착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논을 둘러서는 콩 심어야 되고요. 밭 따로 있고요. 또 텃밭 따로 있고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 갖고 와야 돼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빨리, 다급하게, 급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든 형태로 채취해서 모든 형태로 먹었어야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박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저는 그게 진정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라고 봐요. 요새 이제 그 방송, TV 현자, 인터넷 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프랑스 같은 나라랑 스웨덴 같은 나라랑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행복의 척도가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취미, 다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가난한 거,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선진국이 됐는데도 행복할 줄 모르는 그런 교양 없음을 막 지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근대화에 200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60년이 걸렸어요. 200년이 걸린 나라와 60년이 걸린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다른데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들이 행복의 1번 척도는 돈이에요 라고 했을 때 가족들보다 난 돈이 소중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잘 먹여 살리려면, 처자식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으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시켜서 그래도 중산층 만들어 주려면 내가 돈 벌어야지. 다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도구적으로 돈을 벌지. 지금 가장 급한 건 돈이야. 지금 돈을 버는 게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돈을 1순위에 놓지. 무슨 뭐 한국 사람들이 완전 돈에 미친 무슨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 통계 앙케이트 결과만 보고 그런 식으로 곡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행한가? 선진국이 됐는데도 이렇게 빨리빨리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가? 순서 거꾸로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불행을 느끼고 쉽게 불안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고 내 자신을 자학적으로 다뤄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빨리 된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도 그 수치도 아니에요. 매우 다행한 역사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몽 항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임진왜란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임진왜란은 이겼잖아요.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처럼 멋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편 주인공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대몽 항쟁 같은 경우는 참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냐 하면 우리는 30년을 버텼고 남송은 4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남송은 40년 버틸만 하죠. 우리보다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자연이 더 복잡하고 드넓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더 인구가 많나요? 남송이라는 한 국가 안에 그 정말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기후대가 나눠져 있을 정도예요. 몽골군이 아무리 싸움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 땅과 인구를 다 정복하는데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만 40년에 가까운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송나라의 40년과 고려의 30년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송나라는 20번 싸우면 한 번 이겨요. 몽골군을 상대로. 그런데 고려군과 몽골군은 서로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이겼다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30년을 가요. 이런 식으로 30년을 버텨내면서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30년간 싸운 나라는 그것도 몽골을 상대로 고려가 유일합니다. 30년간 정말로 잘 싸웠기 때문에 항복 협상을 할 때 항복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우리가 비록 항복을 하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만 굉장히 유리한 항복 조건을 우리가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가 데칸 자리를 놓고 왕위 쟁탈을 벌이고 있었어요. 당시에 몽골의 데칸은 공석이었습니다. 그때 쿠빌라이 쪽에 붙을 것이냐 아릭 부케 쪽에 붙을 것이냐 고려의 태자죠. 훗날에 이분이 고려 원종입니다. 원종은 고민을 해야 됐어요. 어느 쪽을 고를까요? 쿠빌라이를 선택했죠. 쿠빌라이를 선택해서 이제 딜을 쳤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싸우고 있을 때 어느 쪽에 붙을지 결정해주면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항복 조건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쿠빌라이를 선택을 했는데 30년 동안 우리와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지옥같이 버텨낸 나라가 내가 데칸이 되는 조건으로 나와 연합했다 라고 하면 쿠빌라이가 데칸이 되는데 엄청난 명분이 되죠. 고려가 버틴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유럽에 그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지아, 그루지아 같은 나라죠. 몽골군이 그루지아를 멸망시킬 때 2년? 2달? 이틀? 아니고 2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을 만큼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려가 30년 버틴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몽골 세계제국, 몽골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고려의 실제 입지는 매우 높았어요. 왜냐하면 고려 왕실은 이제 그 몽골 황실과 친척 관계가 됐기 때문에 쿠릴타이 멤버가 돼요. 쿠릴타이란 뭐냐면 몽골 세계제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예요. 쿠릴타이의 결정이 전 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쿠릴타이는 천막회의예요. 막 술 마시면서 하는 천막회의예요. 몇 날 며칠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또 깨서 얘기하고 어쨌든 거기서 나눴던 얘기가 제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제국 내에서 2위 국가죠. 왜냐하면 고려의 왕은 쿠릴타이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입지는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지켰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고요. 우리 민족의 형태,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틀을 지켜내는데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져야 한다면 최대한 잘 져야 되는 겁니다. 10명 중 4명이 한국을 싫어한다면 사실은 매우 좋은 지표예요.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미움받는 동시에 전 세계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10명 중에 4명밖에 안 싫어해? 역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은 중국은 여전하구만. 일본은 10명 중에 9명일 거예요. 그리고 베끼는 거야. 중국이 한국만 베끼는 것도 아니고요. 잘 팔리는 건 다 베끼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요새 한국적인 게 잘 팔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베끼는 게 많을 뿐이지 중국이 뭐 한국이기 때문에 베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한 얘기를 좀 하자면 중국 당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소분홍, 샤오펀홍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MZ세대인데 MZ세대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한 애국심을 가진 굉장히 맹목적인 애국심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런 인터넷 활동을 하는 MZ세대를 샤오펀홍, 소분홍이라 그래요. 한국이 김치를 훔쳐갔다. 한복을 훔쳐갔다.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의례짐작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화를 내는 사람들 다 소분홍들이에요. 물론 이 소분홍들의 이런 감정, 이러한 주장은 사실 뒤에서 중국 공산당이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하는데 공산당의 장기적 목표와 소분홍의 감정은 조장하는 자와 조장당하는 자의 관계지만 당국의 장기적 목표와 소분홍의 감정은 다른 거예요. 중국 당국은 소분홍의 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과 소분홍이 동기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공산당의 본심은 뭘까요? 최종적으로 이 중국의 백년 대계입니다. 한반도를 흡수 통합할 때 병합이 아니라 재결합이 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다시 만날 사이였잖아. 김치와 한복도 우리는 공유하던 원래 우리 건데 너네한테 전해준 거였잖아. 우린 다시 만난 거야. 강제로 병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백년 대계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믿잖아요. 중국은 진실이라서 정의라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4.19 혁명으로 하야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개헌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독재를 시작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고 바로 그 부마 항쟁의 여파로 김재규에게 총으로 암살당했죠. 그 다음에 50 군부 독재 정권은 7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78년 60혁명으로 국민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그분들은 사형 판결로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리시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사 청산, 그 다음에 역사바로 세우기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의 국민은 진실은 승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진실이 비록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진실이 옳다고 믿어요. 중국은 공산당이 대약진 운동으로 최대 5천만 명의 중국 인민을 굶어 죽이고요.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의 3,000년 문화와 중국의 정신을 파괴했고요. 천안문 사태로 중국의 민주화를 짓밟았어요. 정의가 패배했어요. 그런데도 공산당은 여전히 중국의 지배자예요. 단지 강하기 때문에, 단지 타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 14억 인민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역사적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김치는 중국 거라고, 한복은 중국 거라고 14억 년이 100년 동안 믿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명의 진실은 파묻힐 수도 있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몇 년 전에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거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둘 다 음식을 그렇게 잘해요. 시골에서 음식하는 분들인데 운남선 쪽에 이제 댄시 샤오거라는 유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츠치라는 굉장히 예쁜 그 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댄시 샤오거는 쌈을 싸먹고요. 그걸 콘텐츠로 만들고 리츠치는 김치를 담가 먹어요.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둘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공산당은 특정한 감정을 조장하는 주체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화내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소분홍들인데 이제 뭐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또 그들의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거고 시간과 물량으로 진실을 파묻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국다운 발상인데 저는 한류에 정말 감사하는 게 주로 서구 선진국들, 이제 외국 사람들이 중국의 김치는 우리 거, 한복은 우리 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코웃음치게 만들어놨어요. 한류가. 그래서 5천만 대 14억의 외로운 싸움을 100년, 200년 할 뻔했는데 이제는 중국 빼고는 다 우리 편이에요.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한류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정말 한류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음악 하시는 분들,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 드라마, 영화 만드시는 분들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일본군이 너무 잘 싸웠죠. 너무너무 잘 싸웠죠. 일본군도 놀라고 조선군도 놀랐어요. 아니 조선이 엄청 센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해? 일본군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선군은 옛날에 그 왜구 생각하다가 일본군이랑 싸울 때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조선군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멸망 직전까지 짧은 시간에 멸망 직전까지 몰리니까 명나라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원래 일본 놈들은 약한 놈들인데 조선이 이렇게 약한 나라였어? 그러고 나서 명나라가 파병을 하잖아요.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명군이 야 일본군 따위 우리가 다 찢어 발겨줄게. 조선군 빠져있어. 쟤네 싸움 잘한다. 그러지 마라 했는데 기어이 명군이 독자적으로 싸웁니다. 탈탈 털리죠. 그래서 명군도 충격받았어요. 일본군 정말 세네. 서로 다 놀랐어요. 서로 다 놀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은 임진왜란 직전까지 전쟁이 제로예요. 자,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돼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을 해요. 2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국경 분쟁만 있었지, 여진족이랑. 200년 동안 전쟁을 안 했다니까요. 자, 지금 저랑 보고 계신 PD님,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역삼역이잖아요. 아침 출근길에 역삼역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역삼역에서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중국군이나 인민군 탱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저기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아니, 도망가는데
잘 도망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위에 점점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까마귀 깍깍 이렇게 날아다니고. 우리는 전쟁을 치른 지 7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상태예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옛날에 병농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가서 근무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예비군처럼 우리는 7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채로 200년을 살았어요. 일본군이 기본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도 모르고 군사도 몰라요. 실전 감각이 제로죠. 실전 경험이 제로니까. 아무리 훈련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 생각해보세요. 200년간의 평화,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 동안 일본군은 싸움법을 엄청나게 막 경쟁적으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일본 군대의 수준이 유럽까지 통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했죠.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의 칼솜씨, 검술솜씨는 조선 사람만 경악한 게 아니라 명나라 군사들도 경악했어요. 여진족도 경악했어요. 그러니까 칼 쓰는 귀신들이었어요. 병사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는 활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아니 조총을 써네?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화력으로 일본군을 상대했어요. 고려 말 조선 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력에 진심이었던 나라는 우리나라였고요.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시점까지도 화력에 가장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화포, 가장 강력한 화포는 이순신 장군님이 운용했던 천자총통이에요. 세종대왕이랑 그 문종 시기에 개발된 게 프로토타입이고 거기서 계속 개량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력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의 차이도 있어요. 한선과 외선은 구조부터 목적, 그 다음에 재료까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선, 우리나라의 전통 그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나무를 사용해요. 소나무를 사용하고 그 못을 쓰지 않습니다. 다 짜맞춤 구조로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못을 써야 되는 그 부품, 그 결합부에 대해서는 나무 못을 씁니다. 그래서 배 자체를 완전히 일체화시켜요. 하나의 피스, 원피스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고 이 뒤틀림이라든지 그런 변형에 굉장히 강해요. 기후에도 강하고. 그런데 일본의 전함은 뭘로 만드냐면 삼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쇠못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접 전투 시 배와 뱃길이 부딪혔을 때 일본의 배는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저선이라고 해서 바닥이 평평하고 일본의 전함 같은 경우는 침저선이라고 해서 수심을 이렇게 뚫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의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 가장 튼튼한 배를 운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해전에 있어서.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일본군의 발목을 잡아서 일본군의 전쟁의 속도, 일본이 추구하는 전쟁의 속도를 강제로 늦춰서 우리가 명나라에서 원군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격을 하고 우리가 숨을 고를 시간을 보장해줬던 건 아무래도 의병들의 활약이 크죠. 자, 그런데 양반들은 의병해야죠. 왜냐면 양반인데 이 사회체제의 수혜자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전직 관료들. 국록을 먹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을 일으키는데 자, 전직 관료 양반들 의병 일으켜야죠. 문제는 의병에 일반 양민들이 참여하고 심지어 노비들도 의병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조선의 세율은 10%였어요. 일본의 세율은 70%였어요. 그런데 일본 점령군은 처음에 조선 사람들, 점령지의 조선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그랬어요. 점령지 주민이랑 척져서 감정 나빠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전쟁이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막 학살하고 그러고 다닌 거지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는 기본 세율이 70%인데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통 낼게. 이제부터 너네 고생 끝났어. 이제부터 겨우 40%만 바치면 돼. 이러니까 노비들조차 이건 아닌데? 노비들조차 의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체제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전국 각지의 할거에서 일어난 지방 영주들끼리 싸우면서 각자 싸움법을 모방하고 군비 경쟁을 하고 이 싸움 기술이 전체적으로 급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화포라는 건 뭡니까? 당시의 화포는 요즘으로 치면 전투기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것은 중앙정부의 국가적 역량이 다 들어가야지 고급 화포 기술을 만들 수 있어요. 판옥성이 굉장히 훌륭한 배였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배였습니다. 판옥성 같은 물건을 만들려면 국가, 정부, 조정의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지 판옥성 같은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의 봉건주의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당시 화포 기술은 중앙집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농노들을, 영주들이 더 착취할수록 더 많은 군자금을 뽑아낼 수 있었죠. 조선은 봉건제가 아니라 하나의 중앙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의 기본 세율만 유지해도 나라가 운영되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죠. 결국은 인구에서 밀려, 실전 경험에서 밀려, 물량에서 밀려, 쌀 생산량에서 밀려요. 일본은 대국이에요.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은 이미 조선의 인구 2배였어요.
쌀 생산량도 2배. 규모가 달라요. 이 물량의 차원, 국력의 차원에서는 조선을 원래 넘어설 운명이었어요. 일본은. 처음부터 그럴 운명이었어요. 왜?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에서 한대, 생산력에서 한대, 인구에서 한대, 싸움 실력에서 한대, 싸움 경험에서 한대. 그렇지만 우리는 중앙 집권의 체제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물량에서 지고 경험에서 졌지만 체제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란 것도 임진왜란이 6년차, 7년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군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또 적응을 해요. 자, 일본군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전장에서 단련돼서 안 죽고 그 실전 감각이 계속해서 풍부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을 잘하죠. 근데 임진왜란 5년, 6년, 7년이 되면 이제 점점 조선군도 이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야전으로 붙어도 우리가 더 적게 죽고 일본군을 더 많이 죽이는 그런 야전 전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정도 시간이면 빨리 한 거예요. 우리도. 왜냐면 일본은 100년이 넘게 진화했는데 싸움법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고요. 최근에 신간이 나왔어요.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라고 하는 신간이 나왔는데 박정희와 김재규 11.6 사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책이고요. 저는 유튜브 그거 아세홍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찾아서 재밌는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